안녕하세요. 파트 1 세무를 설명드릴 한아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2024년 남은 2달 동안 체크해야 할 절세 꿀팁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총 4가지의 꿀팁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잘 체크하셔서 25년의 투자를 성공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되셨으면 합니다. 먼저 국내 주식의 꿀팁입니다. 우리나라의 세법상 소액주주가 장내에서 상장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차익에 대해서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주주에 해당이 되면 국내 주식의 매매 차익은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주식의 매매 차익이 과세되지 않으려면 올해 말 대주주의 판단은 굉장히 중요해지는데요. 결국 국내 주식의 절세를 위해서 연말에 대주주를 피하기 위해서 조정은 필수다라는 겁니다. 대주주는 지분율과 금액 기준이 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작년 말 법이 개정되면서 금액 기준은 시장 구분 없이 50억이 적용이 되고 지분율은 각 시장별로 1%, 2%, 4%의 지분율이 적용이 됩니다. 대주주는 단순 투자자라면 본인이 보유한 수량만 가지고 대주주를 판단하지만 혹시라도 보유 종목의 최대 주주와 연관성이 있다면 특수관계인을 모두 합산해서 판단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대주주를 판단할 때는 결제일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주식을 매도하거나 매수할 경우 결제일을 기준으로 양도와 취득의 시기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올해 말 대주주 조정을 위해 수량을 매도해야 한다면 늦어도 26일까지는 주식이 체결되고 30일에 매도 결제가 되면서 보유 수량에서 빠지게 됩니다. 결국 늦어도 26일까지는 매도를 끝내야지만 31일의 잔고로 금액과 지분율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매도 이후 이틀간의 주가 변동성까지도 고려해서 수량을 조절해야 한다는 점은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12월 연말 전략은 어떻게 짜야 할까요? 2가지 선택지 중에서 본인의 상황에 맞게 골라야 하는데요. 먼저 24년 이미 대주주가 됐다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연말에 대주주를 피하기 위해서 매도를 하게 되면 결국 양도소득세가 발생을 하게 될 건데요. 이 경우에는 대주주가 아닌 배우자 등에게 증여를 해서 대주주를 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하지만 또한 현재 손실이 무척 큰 경우라면 굳이 연말에 매도를 하기보다는 내년에 대주주가 되더라도 원금 수준에서 매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올해 대주주가 아닌 경우인데요. 이 경우는 무조건 연말에 매도를 해서 수량을 조절하고 대주주를 피하는 게 최고 베스트입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수량을 포기하지 못하겠다 하는 투자자가 있다면 전량 매매를 한 다음에 다시 취득해서 취득 원가를 높이고 대주주가 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해외 주식의 꿀팁입니다. 해외 주식은 국내 주식과 달리 매매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이 생기면 무조건 다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의 특성상 자산군별로 손실상계를 적용하고 자산군별로 기본공제를 적용해서 세금을 계산합니다. 이 방법을 활용해서 절세를 할 수 있는데요. 동일한 과세 기간에 발생한 동일한 자산군의 이익과 손실이 서로 상계가 가능한데 이 점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손실이 난 해외 주식이나 이익이 난 해외 주식을 같이 매매하든지 아니면 과세 대상인 국내 주식인 대주주 주식 혹은 장외거래 주식, 비상장 주식 거래 등을 통해 손실을 실현시켜서 매매 차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 동일한 해에 발생한 주식에 대해서만 손익상계가 가능하므로 꼭 올해 안에 결제가 될 수 있도록 그 주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증여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받은 금액이 수증자의 취득원가가 되기 때문에 취득원가를 높여 양도차익을 줄이는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10년 단위로 증여재산 공제금액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는 6억, 성년 자녀일 경우는 5천만 원 이내의 금액이라면 증여세 없이도 증여가 가능하므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본인이 1억에 산 주식을 제3자에게 3억에 바로 양도를 한다라고 했을 경우 양도차익 2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4,345만 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배우자에게 증여를 해서 배우자가 양도를 한다고 하면 이때 양도차익은 취득업가 2억 5천에서 양도가 3억의 차익인 5천만 원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므로 양도소득세는 1,045만 원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특히나 10년 이내의 증여재산 공제 이내의 금액이기 때문에 증여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특히나 단순하게 증여를 한 후에 매매를 했을 뿐인데도 벌써 양도세는 3,300만 원이나 절세가 가능해집니다. 대신 이때 주의하실 점은 해당 매도자금은 증여받은 수증자에게 기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증여 후 매매에 따른 양도세 절세가 내년부터는 좀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 됩니다. 올해 7월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양도세 2월과세 대상에 주식이 포함이 되기 때문인데요. 특수관계인에게 증여받은 주식을 1년 보유한 이후에 매도해야지만 증여가액이 취득원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올해 말 법이 개정이 된다면 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는 보유기간 1년이라는 제약 요건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말 상황을 보고 연말에 미리 증여를 진행해 놓는 것도 하나의 절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예시를 들어서 잠깐 설명해 드리면요. 남편이 1억에 취득한 주식을 배우자에게 6억에 증여를 했는데 만약에 배우자가 1년 이내에 주식을 판다라고 하면 올해 법대로라면 취득원가 6억이 그대로 인정이 되지만 내년에 법이 개정된 이후 매매가 된다라고 하면 1년 이내 보유이기 때문에 취득원가가 원소유자인 남편의 취득원가로 인정이 돼서 양도차익 5억이 발생된 걸로 봐서 양도소득세가 발생을 하게 될 거고요. 만약에 1년이 경과된 이후에 매매를 한다라고가 되면 배우자가 증여받은 금액인 6억이 취득원가로 인정이 될 거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없어서 세금이 나오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ISA 꿀팁입니다. ISA 가입 자격을 확인해서 올해 말에 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ISA는 만 19세 이상이면 ISA는 만 19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라면 누구나 다 개설이 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개설 불가능한 경우가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개설일이 속한 과세연도의 직전 3개년도 중에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는 경우입니다. 만약 21년, 22년, 23년 모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었는데 24년에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것 같다라고 하면 무조건 24년 12월까지는 ISA를 개설해야 합니다. 24년을 놓치게 되면 28년에나 개설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이때 25년, 26년, 27년 모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어야지만 28년에 개설이 가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면 24년을 놓치지 말고 무조건 24년 말에는 계좌를 개설해 주는 것이 꿀팁이 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만기는 무조건 3년 이상으로 길게 설정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ISA의 세제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보유해야 된다라는 의무 가입 기간이 있는데 이 3년은 계좌의 만기를 꼭 3년으로 설정해야 된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계좌의 계약 기간과는 별개의 의미로 계약 기간 중 3년 이상 유지하기만 하면 해지를 하더라도 세제 혜택이 적용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좌를 개설할 때 만기를 길게 설정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게 활용을 한다면 선택지를 여러 가지로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예를 들어 올해 12월 말에 계좌를 개설하고 만기를 3년으로 하는 경우와 10년으로 길게 설정하는 경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만기를 3년으로 설정하는 경우에 3년 이후, 3년이 지난 다음 운용 자산 중에 ELS의 만기 상환이 돌아온다라고 했을 경우 계좌의 만기를 연장해야지만 ELS의 배당 소득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만기 연장을 하려면 그 만기 연장 시점에서 다시 과거에 직전 3년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부를 따진다라는 겁니다. 결국 24년, 25년, 26년 모두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안 되는데 이미 24년에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만기 연장은 불가능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ELS의 만기 상환 배당 소득은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만기를 10년 이상으로 길게 설정해놨다라고 하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ELS가 상환되는 시점에는 당연히 계좌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고 그 이후 25년, 26년, 27년 모두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라면 28년에 계좌를 해지하고 새로 개설이 가능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만기까지 쭉 운영을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선택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계좌의 만기를 길게 설정을 해서 끌고 가는 것도 절세의 꿀팁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꿀팁은 하루로 빨리 계좌를 개설하라는 것입니다. ISA의 납입 한도 연 2천만 원은 캘린더 기준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24년 12월에 계좌를 개설하고 2천만 원의 납입을 한 다음에 한 달 뒤 바로 25년에 한도 금액이 2천만 원을 납입할 수 있기 때문에 최단기간에 4천만 원을 납입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금 계좌의 꿀팁입니다. 노후 대비를 위해 연금 계좌를 활용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혜택을 위해 연금 계좌를 보유하고 계실 겁니다. 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900만 원까지는 연말정산할 때 세액공제 대상 금액으로 인정이 돼서 지방소득세 포함하면 13.2%나 16.5%에 해당하는 세액을 연말정산할 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금저축 계좌에는 별도의 납입 한도 600만 원이 적용되기 때문에 900만 원 전체의 금액을 다 인정받으려면 연금저축 계좌와 IRP를 적절하게 운용해야 한다는 것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대신 IRP는 별도 한도가 없으므로 900만 원 전액을 입금해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올해 말까지 연금 계좌에 납입된 금액을 확인하고 연말까지 그 차익 부분을 채워서 12월 31일까지 900만 원 납입 금액을 모두 채우도록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요. 연금 계좌는 굳이 상품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계좌에 금액이 납입만 돼도 세액공제 대상 금액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꼭 놓치지 않고 900만 원을 채운다면 내년 2월 연말정산할 때 당장 118만 8천 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해집니다. 만약 16.5%의 세액공제가 대상이 된다면 148만 5천 원의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을 놓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에 있어서도 꿀팁을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상 세테랑이 되기 위해 꼭 체크해야 할 24년 말 절세 꿀팁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